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앞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고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극성을 부린다. 군주론 17장 잔인함과 인자함에 대하여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은 사악하고 당신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도 그들에 대한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군주론 18장 군주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군주론의 이러한 문장들 때문에 마키아벨리에게는 악의 교사라는 타이틀이 늘상 따라다닙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미로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다만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기술, 이미지 메이킹과 소통에 관한 처세술로 군주론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생전에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듯 만약 마키아벨리가 오늘날 군주론의 자극적인 부분만 회자되는 것을 본다면 분명 자신은 마키아벨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 군주론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 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오랜 정치 공무원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 반도 및 도시 피렌체의 정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키아벨리가 인용하는 역사적 사건들까지 이해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 책을 편견 없이 대할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연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음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식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이번에 이탈리아 원문을 새롭게 번역한 페이지 2 북스의 군주론에서 발췌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국제 외교를 담당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소국들로 쪼개진 이탈리아가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 당시 마키아벨리는 여러 군주들을 만나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를 피부로 느꼈고 이곳에서는 정의나 윤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짓이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탈리아에는 이 상황을 타개할 강하고 냉혹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이 염원을 담아 써낸 것이 바로 군주론이에요. 고로 우리는 당시 유럽의 국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기 1000년 전으로 가볼게요. 서기 476년 세계를 호령하던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한때 황제 한 명이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던 때가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후대 황제들은 넓은 영토를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내전과 갈등을 마주하게 되죠. 결국 395년 로마 제국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 지리적 이점으로 잘 나가던 동로마와 달리 서로마 제국은 계속되는 게르만족의 침공으로 쇠락해가요. 그리고 476년 공식적인 멸망에 이르게 되죠. 제국이 멸망하자 로마 국경 밖에 있던 게르만 민족이 그 자리를 채워 곳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난립한 게르만 왕국들은 또 어느 순간 하나둘 사라지더니 결국 프랑스의 어원이 된 프랑크 왕국 하나만 남게 돼요. 프랑크 왕국은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보호했으며 중부 이탈리아의 교황령을 기증한 말 그대로 친기독교 왕국이었죠. 이 프랑크 왕국은 800년 카롤루스 대제 통치기에 이르러 그 영토가 오늘날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걸쳐 있을 정도로 광대해집니다. 이에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인정하게 돼요. 이때부터 중세 유럽은 교황의 신성과 황제의 세속 권력이 결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이 두 권력이 합쳐졌다고 해도 예전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프랑크 왕국은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각 주에 자치권을 부여했고 그곳에 교구를 설치해 사제, 영주, 기사라는 세 가지 신분과 나머지 농민으로 구성된 중세 봉건사회 체제를 도입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체제 안정의 노력에도 카를로스 대제사 후 후계자들의 내분 때문에 결국 프랑크 왕국은 여러 왕국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870년 메르센 조약으로 서프랑크, 남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져요. 이 왕국을 하나씩 살펴보면 서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의 기원이 된 왕국이죠. 서프랑크에는 10세기 말 카페 왕조가 들어섰으나 왕권이 약해 제후들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막강했습니다. 다음 남프랑크는 오늘날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이 남프랑크는 카롤루스 대제의 혈통이 끊겨 왕 없이 여러 제후들로 완전 분열된 상태였죠. 마지막으로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오토 1세가 동쪽의 마자르족을 격퇴하고 분열된 이탈리아를 정복함으로써 962년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왕국은 이 시점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구성국이 된 것이죠. 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해체되고 그 안에 수많은 제후국들이 난립하다 보니 유일하게 구심점 역할을 할 존재가 기독교 수장인 교황밖에 없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죠. 한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이탈리아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그리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점차 이곳에서의 관심을 거두게 돼요. 이에 강력한 구심점이 없는 이탈리아 북부 여러 도시들은 각자만의 정체성을 갖춰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탈리아는 명목상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북부 도시 국가들과 교황령이 위치한 중부,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남부로 나눠지게 되죠. 이후 중부의 교황령은 세속적 문제를 두고 신성 로마 제국과 장기간 분쟁에 돌입하게 돼요. 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신도들이 기증한 토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세속적 봉건 세력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왕이나 제후가 봉신인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교회 수장인 교황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결국 세속군주와 교황 간에 주교와 대수도원장 임명 권한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이는 한편 경제 원천인 장원을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가장 크게 불거진 사건이 바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리히 4세의 대립이었죠. 이 대결에서 결국 교황이 승리함에 따라 1077년 교황 권력이 황제 권력의 우위에 선 카노사의 굴욕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한 연장전으로 12세기에 이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교황 알렉산데르 3세의 지원 아래 독립을 하게 돼요. 즉 이탈리아 북부도시 동맹이 1176년 레냐노 전투에서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 1세에 맞서 승리를 함으로써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 거죠. 이후 이탈리아 북부는 19세기까지 반독립 혹은 독립 상태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있는 땅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독립을 한 뒤 이탈리아 북부 도시 국가들은 전성기를 맞게 돼요. 동방과 서방 사이에 있는 유리한 위치 덕에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해상 도시들이 해운 사업을 벌이게 되거든요. 특히 교회의 권위가 정점에 달한 1095년에서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자 지중해 연안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이 기회를 잡아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이탈리아의 번영은 대항해 시대의 개막으로 종말을 고하고 말아요. 후발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원양 항해수를 발전시켜 전혀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이죠. 대양을 이용한 새로운 교역로의 등장은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경제 주도권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정치 환경의 변화도 불러왔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은 원정 실패로 종교적 권위가 급격히 쇠락했고 장기간 전쟁에 참여한 제후와 기사계층 또한 경제적으로 몰락해 봉건사회가 흔들리게 되죠. 특히 중세 봉건제의 경제 단위인 장원은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화폐경제 도입으로 점차 해체 수순을 밟았고요. 급격히 성장한 시민계급이 영주의 간섭보다는 시장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왕에게 힘을 실어주어 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이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이뤄내 여러 지역이 하나의 국가 단위로 통합됐는데요. 예컨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벌이면서 징세권이 확대되고 상비군을 육성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국민의식을 갖게 되죠.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이 아닌 프랑스인, 스페인인, 영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양무역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국민국가들은 16세기에 접어들면서 호시탐탐 이탈리아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도 무수히 잘게 쪼개져 있는 국가들이 나름 정리가 돼요.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로마 교황령, 나폴리 왕국 5대 세력으로 좁혀졌지만 이걸로 덩치 큰 원팀의 나라들과 싸워 이기기는 무리였죠.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 전체를 차지하려는 교황 세력이 기독교 권위를 이용해 수시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니 강대국들이 이탈리아의 손을 뻗기가 더욱 수월했어요. 스페인은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고 프랑스는 북부 피렌체 공화국을 자신의 세력권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마키아벨리는 왜 이탈리아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고심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었으니 바로 조국 피렌체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분열 이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일단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 이후 이 싸움의 명분은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도시국가들은 늘 교황파와 황제파로 나뉘어 싸움을 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은 주로 황제파를 자처했고 교황령 주변의 도시들은 교황파를 자처했습니다. 이러니 외부의 강력한 원팀들이 이탈리아를 먹음직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한편 황제파와 교황파의 싸움은 도시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도 벌어졌는데요. 그 양상은 피렌체에서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피렌체는 12세기 초부터 다른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공화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죠. 공화정은 군주정과 반대로 한 사람이 아닌 시민 다수가 협의를 통해 국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정부 형태를 말해요. 피렌체 공화국에는 군주가 없었으며 대신 13세기부터 황제파와 교황파의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황파가 황제파를 밀어내게 되는데요. 이게 어쩐 일인고 하니 피렌체는 13세기에 직기를 개발하면서 모직물 생산지로 급부상했고 은행업으로 도시 간 경제를 연결해 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불을 많이 축적한 시민의 수가 늘어났고 더불어 이들의 사회적 발언권도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 신흥 부유층들이 교황파와 협력해 전통 귀족들이 속해 있는 황제파를 도시에서 추방시킴으로써 14세기 초부터 권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분열은 더욱 세분화되어 교황파 승리 이후에도 피렌체는 다시 백당과 흑당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몇 차례 전투 이후 흑당이 정권을 잡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때 쫓겨난 백당의 일원 중 한 명이 바로 단테였으며 그가 추방지에서 완성한 대서사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신곡이었습니다. 한편 흑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피렌체에는 인민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어 흑당은 전통귀족과 인민세력이 연합한 당이었는데요. 지중해 무역의 발달함에 따라 중산층 시민과 상공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 귀족을 배제한 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이로써 자유와 인민이 피렌체의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민이 귀족을 누르고 도시의 지배층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인민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공업과 은행업으로 부를 쌓은 시민들이 신흥 귀족층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들이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이 1378년 치온피의 난으로 폭발하게 되는데요. 하층 노동자들인 치온피, 즉 긴 양모를 가지런하게 빗질하는 소모공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들은 중간층 시민들과 힘을 합쳐 부유층을 몰아내고 정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쫓겨난 부유층이자 신흥 귀족층은 하층민과 중간층을 이간질시키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한편 용병을 고용해 상대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3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하게 돼요. 그렇게 치온피 정권이 무너진 뒤 피렌체에는 신흥 부유층이 지배하는 공화정이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배층에는 오로지 상층 시민의 이해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중산층과 소규모 상공업 시민들의 편의도 생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후자 쪽 가문 중 하나가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죠. 이렇게 메디치 가문은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를 중재한다는 평판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피렌체에서의 영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세기 중반부터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는 영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도시의 유력 가문이 영주가 되어 지배하는 체제로 공화정이 아닌 군주정에 가까운 체제입니다. 이때부터 피렌체의 정치 체제는 메디치 가문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군주정과 공화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하려고 했던 대상도 바로 메디치 가문 사람이었죠. 메디치 가문의 본업은 은행업이었어요. 메디치 은행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크고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반니 디 비치 대 메디치였죠. 조반니는 친척이 하는 은행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사업 수완이 좋은 그는 친척의 은행을 인수한 후 교황청의 금고관리를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은행업으로 큰 부자가 됐음에도 그는 귀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재산세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면서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 장관직을 역임했죠. 조반니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가 코시모고,
둘째가 로렌초였습니다. 이 중 큰아들 코시모가 조반니 사망 후 가업을 이어받았는데요. 그는 파리와 로마를 비롯해 유럽 여러 도시에 은행 지점을 열어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한편 그는 1434년 피렌체 공화국의 원수로 지정돼 실권을 잡게 되죠. 권력의 속성을 잘 간파하고 있던 그는 웬만해선 시청사 근처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마쿠에서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쿠 정치로 인해 피렌체는 공화국에서 사실상 군주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피렌체의 최고 행정기관은 시뇨리아였습니다. 이 기관에는 여러 길드를 대표하는 8명의 의원과 최고의원이 선출직으로 채워졌는데요. 선거는 1차 선배로 추첨으로 뽑았는데 코시모가 막대한 자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시뇨리아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버린 거죠. 이후 피렌체 공화국은 공적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메디치가의 사적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명목상 공화국이지만 사실 군주국으로 운영된 거예요. 특이한 점은 메디치가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않고 항상 시민 신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한편 코시모는 외교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폴리 왕국,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과 더불어 전쟁을 중단하는 로디 평화조약을 이끌어냅니다. 잠시나마 이탈리아 반도에 평화를 선사한 거죠. 또 코시모는 1450년대 중반 피렌체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자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 시민들에게 일종의 부유세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 세법에 따라 메디치가는 몇십 년 동안 피렌체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도 코시모는 늘 정치적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몸가짐을 조신히 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는지 1458년 결국 경쟁 세력에 의해 해외로 추방되게 됩니다. 피렌체를 사유화했다는 혐의였죠. 그러나 코시모가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피렌체 시민들은 얼마 안가 코시모와 메디치 가문을 복귀시켜요. 하지만 이후 몇 년 뒤 1464년 코시모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코시모 사후 피렌체에서는 그의 지혜로움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부라는 존칭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코시모 사망 5년 후인 1469년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 마키아벨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태어나던 해에 또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가 20살의 나이로 피렌체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로렌초는 할아버지처럼 다방면으로 능력이 출중했고 시대를 읽는 해안도 있어 피렌체의 전성기를 이끌어 추후 위대한 자로 불리게 되죠. 그러나 그는 1478년 메디치가와 사이가 나쁜 파치가의 습격으로 동생 줄리아노를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두오모에서의 미사 도중 습격을 받아 줄리아노가 사망하고 로렌초는 상처만 입은 채 살아남게 되죠. 파치가 사람들은 피렌체의 전통 구호인 자유와 인민을 외치며 메디치가의 독재를 막았다고 시민들을 선동했지만 오히려 피렌체 시민들은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죠. 결국 파치가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붙잡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9살이었던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 부는 피바람을 목격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때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의 시각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로렌초는 파치가 사태를 수습한 후 곧바로 또 위기를 맞습니다. 사실상 파치가의 습격을 사주했던 교황 식스토스 4세가 나폴리 왕과 손잡고 피렌체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당시 동맹국인 밀라노가 내부 분쟁으로 원군을 파견할 상황이 안 됐기에 로렌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 갑자기 로렌초가 불쑥 혼자서 적진 나폴리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황과 나폴리 왕 중 더 믿을 만한 협상 상대가 나폴리 왕이라면서요. 결국 로렌초는 나폴리 왕을 잘 구슬려 평화조약을 맺는 데 성공했고 피렌체로 돌아와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피렌체를 위기에서 구한 로렌초는 정권 강화에 힘쓰는 한편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혼을 매개로 국제동맹을 맺어가요. 더불어 교회에 피렌체 가문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둘째 아들 조반니를 성직자로 만들죠. 이 조반니가 훗날 면죄부 또는 면벌부로 인해 종교개혁을 불러온 레오 10세가 됩니다. 이 밖에도 로렌초는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해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는데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비롯해 수많은 예술가들이 로렌초의 후원을 받아 창작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세례를 흠뻑 받고 자란 이가 바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법학 박사였던 아버지와 시를 썼다고 알려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지만 그닥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회계사 생활을 했어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그는 한때 세금 체납자 신세가 되기도 했죠. 이처럼 마키아벨리 집안은 피렌체의 평시민 지위도 간당간당하게 유지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뒷받침은 없었어도 그의 아버지는 마키아벨리에게 인문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마키아벨리의 집에는 아버지가 색인 작업을 한 대가로 어렵게 구한 리비우스의 로마사와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가 있었는데 부자는 이를 함께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군주론 속 펼쳐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방대한 역사적 사례와 통찰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고전 읽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마키아벨리가 뛰어난 문장으로 인류의 고전을 쓴 것은 모두 이러한 독서 편력 덕분이죠. 또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형성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긴 르네상스가 도래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었기에 인간의 일인 역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저술이 종교적 당위보다 관찰된 인간적 현실을 바탕으로 서술된 이유죠. 메디치가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탄탄했던 로렌초 정권은 그가 1492년 병사를 하는 바람에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한 장남 피에로가 피렌체 정권을 물려받은 것이 문제였어요. 설상가상으로 1494년 최신식 대포를 끌고 온 프랑스 군대가 위기에 처한 피렌체를 순식간에 정복해버리죠. 무능한 피에로는 프랑스의 대포 위력을 맛보자마자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렌체 시민들이 분노해 메디치 가문을 해외로 추방해버렸어요. 마키아벨리는 이때의 상황을 분석해 군주론에 담았습니다. 이제 군주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를 비롯해 이탈리아 전체가 프랑스에게 함락당한 이유를 오랜 세월 용병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자 전쟁마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항상 사분오열되어 싸웠으니 용병 기업들만 날로 번성해갔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용병을 고용해 대리전을 하면 자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니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배층이 용병제를 고집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가난한 민중이 무장을 하면 언제 그 무기가 자기들을 향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국가들은 상비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시민 징집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며 군주론 12장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적어놨어요. 당신이 용병에 의존한다면 오로지 패배가 지연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용병은 늘 공격을 지연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주에 대한 사랑이나 대의를 위한 숭고한 가치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적은 봉급을 받기 위해 그들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리가 없다. 그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고 도시에 있는 자들도 밤에는 막사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탈리아가 노예가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로 끌고 온 군대는 겨우 4만 명이었습니다. 샤를 8세는 대포를 앞세워 이탈리아 북부부터 나폴리 왕국까지 일사천리로 나아갔고 이탈리아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종이 인형처럼 픽픽 쓰러졌죠.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군의 대포에 자신들의 성곽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성체를 다시 두껍게 쌓아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0장에서 이 상황의 진짜 문제는 성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와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도 그 안에 비겁한 시민들이 채워져 있는 한 그들은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가거나 적과 내통에 성한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성체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생각하기에 피렌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충원된 자국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는 오로지 정치로만 실현될 수 있는 건데요. 마키아벨리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시민군은 무기가 아닌 좋은 정치에 의해서만 길러진다고 생각했죠. 시민들로 하여금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치를 펼쳐야 애국심과 주체성을 갖춘 시민이 목숨 걸고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치를 잘하지 못해 시민들의 미움과 경멸을 받는다면 그들은 사태의 방관자나 구경꾼에 불과할 것이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나 뛰어난 용병도 군주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군주가 갖춰야 할 통치술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의 기술이며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기에 군주는 좋은 정치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커다란 전제하에 세부강론이 쓰여진 것이 바로 군주론인 거예요. 프랑스 침공으로 메디치 가문이 몰락한 틈을 타 정권을 잡은 이는 사보나롤라라는 도미니크 수도사였어요.
그는 도시의 타락과 교황청의 부패를 비난하는 설교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사보나롤라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평의회 제도를 도입해 정치를 펼쳐갔지만 교황청을 지나치게 공격한 나머지 교황 알렉산데르 6세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말죠. 나아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종교적 금욕을 강요해 급격하게 지지를 잃었고 결국 정적들에 의해 1498년 5월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후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한 지 5일이 지나고 29세 청년 하나가 화형이 벌어졌던 장소를 지나 시뇨리아로 출근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국 서기로 발탁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사보나롤라 사망 이후 피렌체에서는 행정 주도권을 두고 귀족파와 인민파 간 대립이 극심했어요. 결국 갈등 끝에 타협안으로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야망이 없어 보이는 소데리니라는 인물이 종신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 소데리니가 자신의 신복으로 귀족도 아니고 대학도 나오지 않은 마키아벨리를 발탁한 거였죠. 마키아벨리는 제2서기국의 서기관을 맡아 외교 업무를 받습니다. 다만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결정권은 없었고 그저 외국에 나가 정세를 파악한 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소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어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뿐 아니라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까지 돌아다니며 정세를 보고했죠. 근데 이 일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간결한 문체의 핵심을 꿰고 있는 데다 확실한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어 당시 피렌체 정부에서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돌려 읽었다고 해요. 이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10인 군사위원회의 서기관까지 겸직하게 되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재임했던 15년간 외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의 군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피렌체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프랑스 루이 12세,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 등을 이때 모두 만났죠. 그리고 그가 만났던 인물 중 가장 흥미를 자아냈던 이가 바로 군주론의 모델이 된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외교와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는 가톨릭 역사상 최악의 교황으로 불리는 알렉산데르 6세와 율리우스 2세가 연달아 재임할 때였습니다. 알렉산데르 6세는 무력으로 이탈리아를 점령해 세습 국가를 만들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성직자임에도 성적으로 방종한 그는 많은 혼외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들 중 한 명인 체사레 보르자를 18세 나이에 교회의 주교로 앉히죠. 그러나 체사레 또한 아버지 못지않은 야심가로 추기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20대 초반 나이에 교황군 총사령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로마냐 지역을 세습 군주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복전쟁을 시작했죠. 이에 피렌체 정부는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체사레 보르자의 속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1502년 6월 33세의 마키아벨리를 그에게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후 마키아벨리는 체사레를 만난 후 같은 해 10월 그에게 천금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바로 체사레 보르자가 고용한 용병대장들이 그에 대한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이 말을 들은 체사레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겼어요. 당시 원칙상 교황군은 자체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용병을 고용해야만 했는데 이들이 좀처럼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았거든요. 체사레는 암살을 꾀한 용병대장 4명을 세니갈리아로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서운한 거 있음 이 자리에서 다 풀으라 면서 안심을 시킨 뒤 그들이 술에 거나하게 취했을 때 한꺼번에 살해해버렸죠. 그리고 지휘관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용병들을 전부 흡수해 자기 군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로써 체사레 보르자는 모름지기 탁월한 군주는 자기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군대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임수와 폭력이라도 써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원칙에 들어맞는 행동을 합니다. 이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7장에서 체사레 보르자에 관한 일화를 하나 더 풀어놔요. 로마냐를 정복한 체사레는 이곳이 무능한 귀족들의 폭정 때문에 민심이 엉망이라는 걸 알고 레미오 데 오르코라는 부하를 파견하죠. 레미오는 과격하고 날랜 사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로마냐 지역의 귀족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잔혹한 행동을 해 인민들의 미움을 샀는데요. 그 사실을 안 체사레는 그 폭정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레미오를 두 동강 내 그 시신을 광장에 전시해 놓았죠. 이에 로마냐인들은 체사라의 끔찍한 형벌을 보고 공포에 떠는 동시에 환호했다고 합니다. 즉, 체사레는 토호들의 힘을 온건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난폭한 기질의 신복을 보내 미움받을 일을 대신하게 하고는 정작 그가 인민들에게 미움을 받자 토사구팽을 해버린 거예요. 체사레 보르자는 권모술수로 비정하게 인민의 지지를 얻은 군주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자를 관찰하며 희망을 봤어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해 이탈리아를 중앙집권형 영토국가로 만들어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항하려면 중세를 지배하던 신앙적 도덕주의를 폐기하고 현실 정치의 기만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또 마키아벨리는 한 사람이 군주의 지위를 안전하게 차지하고 또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바로 포르투나와 비루트, 즉 행운과 탁월함이죠. 간단히 말해 포르투나로서의 행운은 타인의 힘이며 비루트로서의 탁월함은 자신의 힘입니다. 이 개념을 체사레 보르자에게 적용하면 일단 그는 포르투나 여신의 은혜를 받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즉 그는 교황의 아들로 태어나 승승장구하며 로마니아 지역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행운이 깔아준 판에 만족하지 않고 탁월함인 비루트도 함께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체사레의 비루트가 마키아벨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는 행운이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는 탁월함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군주론 25장의 행운을 강에, 탁월함을 제방으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행운의 여신을 하나의 물결치는 강으로 비유한다. 성난 강물은 평야를 범람케 하고 나무와 건물을 무너뜨리며 이곳의 흙을 휩쓸고 가서 저곳에 쌓는다.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도망친다. 어떻게 막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기세 앞에 굴복한다. 그러나 비록 강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평온할 때 인간이 제방과 둑을 쌓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강물이 차오를 때 수로로 흐르게 하여 강물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날뛰며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방으로서의 비루트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용맹과 투지 같은 정신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과 도덕성까지도 포함하죠. 탁월함을 사용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능동적인 선택을 해내야 합니다. 이 선택을 위한 결단력 자체가 탁월함이며 그 결단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도 탁월함이죠. 체사레 보르자는 행운이라는 기름진 땅에 탁월함이라는 걸음을 끼얹었어요. 즉 그에게 비루트란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투지와 어떤 싸움도 이겨내겠다는 자신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인내심이며 때로는 잔인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그 결과 그는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 결실, 즉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사악한 방법으로 사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안정과 이탈리아 통일을 이뤄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현실적 모델이자 상징적 모델로 체사레 보르자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기세등등한 체사레 보르자도 포르투나 여신이 미소를 걷어들이자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503년 8월 말라리아로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가 사망했으며 그 자신도 말라리아에 걸려 급격히 육체가 쇠락해갔죠. 질병이나 위기 앞에서 탁월함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1503년 10월 31일 교황선거 콘클라베에서 역사상 최단시간에 줄리아노 델라 로벨의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율리우스 2세예요. 마키아벨리는 이 사건을 두고 체사레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교황으로 앉힐 수는 없어도 자신에게 해가 될 자를 교황에 선출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었는데 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실수라고 봤습니다. 결국 체사레는 이 나이든 교황에게 농락을 당하고 스페인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가까스로 감옥에서 탈출한 체사레는 자신이 주교로 있던 나바라 지역의 군대를 통솔하지만 1507년에 배신자의 성을 공격하다가 적의 손에 31세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보르자 가문의 시대가 끝이 나게 돼요. 체사레 보르자가 사망하자 베네치아가 기다렸다는 듯 로마니아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성이 났어요. 체사레를 몰락시킨 건 자신인데 생뚱맞은 놈이 땅을 차지해버렸으니 말이죠. 결국 율리우스 2세는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뒤 1509년에 베네치아를 공격합니다. 이 강대국 연합의 공격에 베네치아는 하루 만에 함락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베네치아를 함락시키고 나니 율리우스 2세는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온 강대국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네치아, 스페인과 손을 잡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일단 교황은 프랑스와 먼저 대립각을 잡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교황 폐위 작전으로 맞대응을 하는데요. 당시 교황 폐위와 관련한 공의회는 피렌체가 통치하고 있던 피사에서 열렸죠. 교황은 피렌체의 공의회 개최 금지를 명합니다. 당시 중립을 고수하고 있던 피렌체는 곤란했어요. 마키아벨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전세가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어쩔 수 없이 피사 공의회를 개최하게 되죠. 결국 이 공의회에서 율리우스 2세의 성무 중지가 결정됐고 이에 격노한 교황은 결국 전세를 역전시켜 프랑스를 이탈리아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보복으로 동맹 스페인군을 이용해 1512년 피렌체를 함락시켜버렸죠. 이에 소데리니가 실각해 피렌체 공화국이 무너졌고 교황은 그간 자신을 든든히 지지해줬던 로렌초의 둘째 아들 조반니 추기경을 피렌체로 복귀시켰습니다. 교황군으로 싸우던 조반니는 갑옷을 벗고 추기경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피렌체에 입성했고요.
그 뒤를 따라 메디치 가문들이 18년 만에 피렌체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조반니는 단숨에 시뇨리아를 해산하고 새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이때 공화정 정부의 제2서기관이자 10인 군사위원회 서기관이었던 마키아벨리도 44세에 공식 파면을 당하게 돼요. 파면까지라면 다행이었겠지만 이듬해 1513년 2월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반란 음모 혐의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잔혹한 날개 꺾기 고문을 받게 되죠. 그렇게 포르투나 여신이 체사레에게 행운의 미소를 거둬갔듯 마키아벨리 또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애초에 체사레만큼 금수저는 아니어서 그랬는지 마키아벨리의 인생 낙차는 체사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율리우스 2세가 갑자기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조반니 추기경이 그 뒤를 이어 교황 10세로 선출됐기 때문인데요. 이때 피렌체는 위대한 자 로렌초의 셋째 아들이자 갓 취임한 교황의 동생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형의 교황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린 것이죠. 이때 마키아벨리가 특사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마키아벨리는 벌금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산탄드레아 시골 농장에 칩거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명의 실업자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 프랑스 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아련하고 교황의 아들이 치르는 정복 전쟁에 따라다니며 냉철하게 세계 정세를 분석했던 그가 한순간에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생계를 위해 참새를 잡는 일을 하는가 하면 동네 허름한 선술집에서 농부들과 도박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띄었어요. 목욕지게를 하고 관복으로 갈아입은 후 경건한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 속 뛰어난 인물들을 만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얻었고요. 여기에 15년간 정치와 권력의 현장에서 경험한 자신의 통찰을 접목해 군주론을 써내려갔습니다. 군주론을 저술하는 건 마키아벨리 나름대로의 비르투를 발휘하는 것이었어요. 포르투나가 언젠가 다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줬을 때 그 미소에 응답하기 위해서 말이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집필한 개인적 목적은 줄리아노 데 메디치에게 이 책을 헌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줄리아노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다시 공무직에 복귀시켜주길 바란 것이죠. 그런데 줄리아노는 마키아벨리가 책을 헌정하기도 전에 교황군 지휘관으로 취임해 피렌체를 떠나버렸어요. 이에 마키아벨리는 헌정 타겟을 바꾸게 됩니다. 줄리아노의 조카이자 1494년 피렌체에서 쫓겨난 피에로 데 메디치의 아들 우르비노 공작 로렌초 데 메디치로요. 마키아벨리는 나름 이 세 군주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량이었던 줄리아노보다 그의 조카 로렌초는 용맹한 군인인데다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도 컸거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로렌초에게서 체사레 보르자의 모습을 봤어요. 로렌초도 체사레처럼 숙부인 교황 레오 10세의 지지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피렌체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권력의 유지와 확장이라는 임무를 맡았죠. 또 두 사람 모두 신생군주로서 이렇다 할 군대도 없고 인민의 지지도 부족해 권력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다시 말해 포르투나는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비르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만약 그런 로렌초에게 탁월함을 갈고 닦아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 확보를 만들 수 있게끔 조언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이탈리아 통일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그 조언을 해줄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내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렌초는 마키아벨리가 헌정한 군주론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어도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끝내 공직에 복귀하지 못했거든요. 피렌체는 여전히 외세에 좌지우지됐고 로렌초는 27세의 나이에 결핵과 매독에 걸려 사망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 또한 포르투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채 1527년 5월 22일 58세의 나이로 외롭게 사망하고 말죠. 허무한 결말입니다. 이후 군주론은 가톨릭적 사상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황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일부러 좁은 의미로 오독해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 특히 인민을 핍박하는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한편 아예 그런 면이 없지도 않은 것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워낙 가식 없이 드러냈죠. 예컨대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법에 의지하는 것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힘에 의지하는 것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라며 군주는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모두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다만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이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탈리아와 피렌체의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결국 국가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좋은 목적이어야지만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군주는 공동체가 소멸해 거기에 속한 인민이 노예나 연약한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반인반수가 되어서라도 국가의 부강과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인민과의 관계에서도 무질서를 막기 위해 때때로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도덕이나 종교적 당위보다는 자기 욕망을 우선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때로는 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다만 악하고 잔혹한 방법은 오직 불가피한 상황에만 쓰되 인민의 공익증진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야 합니다. 또 그 악한 방법은 일시적이며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의 시간은 인민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죠. 군주는 자신의 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인민의 호의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키아벨리는 결국 공동체의 힘은 인민의 비루트, 즉 애국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현실의 정치를 추상적인 윤리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근대 정치학의 효시로 불리게 되죠. 다만 군주론은 이러한 상황의 당위를 강조하다 보니 주제나 주장, 그리고 논리가 엄밀하지 않습니다. 또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에게 잘 보여 공직에 복귀하려는 의도도 있다 보니 더욱더 텍스트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더해 군주론과 이웃스인 로마사 논고를 비교해보면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은 더욱더 미스테리한 사상가가 됩니다. 로마사 논고에서는 인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체제를 군주정이 아닌 공화정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두고 군주론자냐 공화주의자냐 또는 기회주의자냐 아니면 그저 이탈리아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냐 라는 논란이 일어납니다. 나아가 군주론의 진짜 의도는 인민들에게 군주의 추악한 면을 보여주어 그들을 경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거나 일부러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써 메디치가의 몰락을 앞당겨 공화정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다 등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군주론은 평범한 독자 입장에서도 더욱 섬세하게 읽어야 하는 텍스트예요. 번역에 따라 그 뜻이 전혀 다르게 읽힐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한국에서 출간되는 군주론 번역서를 모두 모으는 마니아들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페이지 투 북스에서 나온 군주론 역시 그만의 장점이 뚜렷하죠. 바로 이탈리아판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판본이라고 여겨지는 조르조 잉글레제 교수의 군주론을 저본으로 삼은 책이에요. 또 하나 이 책의 특장점은 마키아벨리 전기를 집필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김상근 교수가 1장에서 26장까지 각 장별로 무려 150페이지 분량의 해제를 달았다는 점이에요. 각 장마다 등장하는 생소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관해 자세한 해설이 되어 있는 데다가 특정 문장에 대한 맥락과 숨은 의도까지 해설해주니 원문과 함께 읽어나가면 분명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음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상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